네, 안녕하세요. 네,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근데 홍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오늘 상법 개정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상법 개정이 왜 됐냐. 이 상법 개정의 이제 비하인드라고 할 수 있는. 홍보를 다 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홍보를 안 받았어요. 그냥 상법 개정인지 알고 오셨나요? 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의 이르는 이제 그 지난 30년 동안에 사실은 되게 우울한 얘기예요. 네, 실패담. 법이 막 헛발질하고 실패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번 시간은 실패담이고 다음 주, 2주 후에 할 것은 저도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소장님께서 또 저한테 영감을 주시고 또 자극을 주셔가지고 이제 2주 동안 저는 그 강의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원래 있던 강의안으로 참 편하게 강의하고 다녔는데 새로운 그 대기업 집단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머리에 있는 걸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보자 해서 이제 2주 후에는 그거를 이제 풀어보려고 하고 그때는 또 이제 대화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사실은 주입식 강의로 네. 장장 300페이지에 달하는 이 PPT를 정말 빠르게 훑을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빠르게 가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기업 거버넌스에 관한 법은 왜 실패했나. 이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 때문에 상법을 개정해야 돼요 라고 말하고 다녔던 그것들이에요 다. 근데 이제 저를 진짜 쉽게 강의하지 못하게 하려는지 상법이 개정돼 버리는 바람에 이제 이거를 말하고 다닐 수가 관심이 없어요.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사람 다 이게 지나갈게요. 이거 빨리빨리. 네, 책도 지나가고. 근데 이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제가 강의했었는데 그거의 이제 후속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 그리고 이게 그냥 시계열대로 2020년부터 24년까지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에 있고 2024년에 있었던 일은 또 거버넌스 트렌드에 있고 그래서 매년 낼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호응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 얘기를 사실 하긴 합니다, 오늘. 자, 주주충실 의무가 뭐냐. 이사의 의무는 그냥 두 개가 있어요. 성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가 있는데 성관주의 의무가 뭐냐, 충실 의무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관주의 의무는 그냥 당신의 일을 누가 맡긴 거니까 당신 일보다 더 열심히 해라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에 초점이 있습니다. 충실 의무는 너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이게 원래 충성 의무예요. 충성을 다해야 되는 사람 사이에 이익이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사익이 뭔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담당자가 워크숍을 가는데 김밥을 주문해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가 김밥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 김밥집에서 이거를 갖다 써도 될까? 이익 충돌인 거예요. 그렇죠? 회사 이익과 나의 이익이 충돌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너네 엄마의 김밥집에서 하면 안 돼. 하고 싶으면은 네가 그게 최고의 김밥이라는 걸 네가 증명해. 이게 충성 의무예요. 회사에 대한 충성 의무. 그러면 이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주주끼리 사실은 주주하고 그 어떤 이사하고의 이익이 충돌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주끼리 이익이 충돌될 때를 말합니다. 주주끼리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이익이 충돌될 때 아주 대표적으로는 모자회사가 합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회사 자회사니까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의 6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B라는 회사의 나머지 40% 지분이 있습니다. 일반 소액주주가. 그러면 이 두 회사가 합병할 때 모회사는 60%이니까 모회사가 많이 합병 비율을 높일수록 좋아져요. 근데 자회사는 그럴수록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60% 주주하고 40% 주주가 서로 이익이 충돌되는 사이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회사에는. 그럴 때 일부 주주만 이익을 주지 마라라는 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가끔 여기 써 있듯이 그러면은 이걸 이제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주주가 단기 주주도 있고 초단기 단타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 주주도 있고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그러면 누구 이익을 다 충돌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잖아요, 약간. 근데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익의 충돌이 아니라 그냥 의견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회사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의견이 다 다른 거지 이익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결정에 의해서 회사가 어떤 M&A를 하겠다, 어떤 신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주가가 똑같이 오르죠. 똑같이 내리죠. 그러면은 주주들 사이에 이익 충돌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또 더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업무상 배임죄와도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거기 때문에 일단 상법 개정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이거예요.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상법 충실 의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원칙적이고 그냥 선언 같은 거를 왜 지금 만들어 사람들 헷갈리게 하느냐. 이게 지난 30년 동안 소위 핀셋 규제라는 불릴 수 있는 뭔가를 규제를 막 하려고 하다가 다 망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다 망했어요. 자, 왜 망했느냐면 이제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있고 사장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나가 자영업이라는 거는 내 몸을 갈아넣어가지고 하는 그냥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가 커지면은 돈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경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가 일을 맡겨요, 누구한테인가.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사장이 잘할까? 돈 빼먹는 거 아니야? 이게 걱정되잖아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해서 대리 문제라고 합니다. 경제학이 나오는데 대리 문제는 감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돈 빼먹는 문제예요. 돈 빼먹는 문제. 근데 돈 빼먹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일을 잘 맡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이제 기업 거버넌스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배구조가 아니에요. 지배구조가. 지배는 이런 의사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막 시키고 지배하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지배는 잘못된 용어라는 거를 이거를 한국에 들여온 분도 잘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들여온 분이 누구예요? 들어온 분이 그 부총리, 경제부총리 하셨던 제 성함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언제 네. 때? 언제 때? 예전에.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막 항상 성함을 말씀드리는데 순간 기억이 안 나지 말을 못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소장님이 정확하게 캐치하셨네요. 있습니다. 이현재 부총리. 이현재 부총리가 어느 토론에 나가지고 그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내가 이거 만든 사람인데 이름 잘못 만들었다고. 지배. 왜냐하면 90년대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수직적인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배 구조야 이래버리니까 그거 이렇게 이해했다는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확히 말하면 기업 의사 결정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냥 기업 거버넌스란 말 쓰고 일본에서도 코포리트 거버넌스라고 씁니다. 그냥 가닥가닥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이 근대 주식회사 제도에서는 이런 주주가 사장을 감시하고 사장이 일 잘하게 만들려는 그 제도 핵심이 이사회 제도예요. 이게 뭐 미국이든 어디든 다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감시를 하고 사장을 일 잘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로 돼 있고 이거를 이제 한국에 가져온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돼 있는 이런 회사를 우리가 전제를 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사회를 딱 갖다 놓으면은 모든 주주가 이사를 딱 선임해 놓으니까 사장을 똑같이 딱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 충돌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이사들이 모두 주주를 위해서 사장을 감시 감독해요. 위가 한편, 아래가 한편.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 여기가 핵심부터입니다. 만약에 이게 꼭 한국이 아니라도 어느 나라나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지배주주가 있어요. 주주가. 뭔가 20, 30% 정도 되는 큰 놈이 하나 있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이사를 누가 선출을 할까요? 원래는 20, 30% 주주면은 이사 이제 여기 3명밖에 안 그랬지만 한 5-6명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 한 4-5명은 얘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1-2명은 나머지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지배주주가 모든 이사를 다 선임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되게 지금까지는 희미하게 넘어갔는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가 대표자를 서너 명 뽑을 때 아마 정당에서도 그렇게 최고위원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후보가 한 10명 나오고 각자 한 표씩을 다 던져가지고 1등, 2등, 3등까지 딱 잘라가지고 3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뽑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잖아요. 이사도 3명을 뽑을 거면은 한 5-6명 후보가 나와가지고 3명 뽑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 이사를 뽑을 때에는 이사 한 명마다 찬반 투표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악마의 디테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을 뽑으면서 각자 찬반을 하면은 한 표라도 모아는 사람이 모두 다 이깁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은 다 보면은 이사 A 선임의 건, 이사 B 선임의 건 따로따로 딱딱 잘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법에 어떻게 하라는 그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대주주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뽑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모든 이사를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관계 충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누가 한 편이고 누가 한 편이 될까요? 지배주주가 이사 다 선임했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 해가지고 이쪽이 한 편, 나머지 이게 다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영국, 미국, 일본 같이 자본주의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주주가 쫙 다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미국인 경우에는 5%, 10% 주주도 없어요. 다 펀드들이 갖고 있고 쫙 다 분산돼 있습니다. 보통 회사가 생긴 다음에 상장하고 한 3세대 정도 지나가면은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짧기 때문에 아직도 지배주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구조가 안 돼요. 이렇게 지배주주가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다 장악을 하고 나머지 지배주주, 자, 여기서는 이제 소위 어려운 말로 본인 대리인 관계라고 하잖아요. 경제학에서.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자, 지배주주가 본인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대리인 문제가 없어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사회 필요 없어. 어차피 사장이 회장한테 다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만약 일반 주주일 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본인이 우리 대부분이 이제 일반 주주인 경우에는 나를 대변하는 회사 내에서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기서는 일반 주주들이 다 나를 대변하는 대리인이 이사회에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사를 여기다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도에서는 어느 나라나 똑같을 겁니다. 아마도 지배주주는 꽉 잡고 있지만은 나머지 일반 주주는 대리인이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대리인이 없다. 소외다. 네, 소외되는 거예요. 일반 주주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일반 주주는 어떤 IPO에 참여하거나 시장에서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이 주식은 그냥 물에 떠다니는 거야.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아. 회사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시작되는 건데, 시간이 많을 땐 제가 막 이걸로 대화도 합니다. 지금 오늘 빠르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배주주한테 이익인, 그러면 안건이 올라와요. 만약에 어떤 이 사장이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사장이 대표적으로 뭐 우리 회장님 회사하고 우리가 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 뭐 이래가지고 되게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할 때 이사회가 다 오케이 사인 준단 말이에요. 법에는 3분의 2 이상 이사가 찬성하면 된다고 일반적인 결의보다는 조금 강하게 해놨어요.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다 지배주주가 선임하는 관계에서는 이걸 3분의 2로 하나, 4분의 3으로 하나, 10분의 9로 하나 똑같다. 어차피 만장일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사들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주주 충실 의무도 없고 그냥 회사에 충실하면 되는데 회사가 곧 지배주주 다 한 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욕할 수 없이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지배주주에게 충성하는 이사들이 다 오케이 사인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내부거래 안건, 내부거래라는 게 주로 이제 계열에서 간 거래거든요. 찬성률이 공정위에 항상 발표를 하지만은 99%, 10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수기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아니, 나를 뽑아준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음에도 뽑혀야 되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하지만 미국에서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는 이런 관계라도 자, 지배주주가 있어도 다르게 돌아갑니다, 법이. 자, 똑같은 관계에서 일론 머스크, 지금 사진 잘 희미하지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라는 지배주주가 뭐 30%까지는 아니고 10 몇 프로 들고 있어요, 테슬라에. 근데 2018년에 일론 머스크가 왕창 스톡옵션을 받는 결의를 이사회가 승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2024년에 9주인가 가진 주주가 야, 이거 일론 머스크 때 승인한 이사회가 독립성이 없었어. 이거 취소해. 했더니 미국의 이제 델라웨어 법원, 미국 회사의 70%가 있는 델라웨어 법원이 우리가 이사회다 하나하나 까봤더니 너는 뭐 일론 머스크하고 십몇 년 친구네? 독립성이 없네? 해가지고 이걸 취소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주주 충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개인이 이사회 멤버이면서 지배주주이면 자기가 스톡옵션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게 이해 충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익 충돌 거래에서는 이사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독립성을 엄격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사회이사 그런 규정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독립성이 없었으니까 취소해. 그래가지고 하여튼 수십조일 것 같은데 그런 10조가 넘네요. 네. 그래서 98억까지. 네.
70조 정도 되는 70조 가까이. 70조 되는 스톡 옵션 취소됐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재밌고 되게 바람직한 게 이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또 거기서 승복하지 않아. 또 수준은? 아니요. 그냥 주총을 다시 열어.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주주가 다시 한번 날 승인해줘. 이사회도 다시 열어고 다시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테슬라 주주들은 일론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승인됐어요. 그러니까 또 법원에서 또 두 번째, 야, 12월 거 12월에 재판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뭐 부결됐다고 또 다시 열어가지고 하면 그거 누가 안 그렇게 하겠냐? 다 안 돼, 그것도. 해가지고 계속 이런 생산적인 토론이 공개적으로 왜 인간의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지배주주라는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일군 회사인데 이거 내가 제일 받아야지. 내가 여기에 핵심인지 누구나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법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이사가 그거를 이사회가 등등 다 통과됐어도 법원은 무죄라 판결한 거예요. 왜냐면 전에 했던 거를 그냥 뒤집으려고 한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원래 이게 없었으면 인정해 줄 만한 여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독립성을 강하게 갖췄으면 어쩔 수 뭐 괜찮겠지만, 자 밑에서 있듯이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을 수정할 목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만드는 관행을 법원이 용인한다면 그런 소송이 끝도 없이 벌어질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자, 그래서 지배주주 있는 회사. 우리나라에는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라는 게 특이한 점인 거예요. 미국, 일본, 영국이랑 다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본주의 했던 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리인 문제라는 것이 사장이 딴짓하는, 내가 일을 시킨 사장이 딴짓하고 돈 빼먹은 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일반 주주 입장에서, 프린시펄이 일반 주주는 여기서 일반 주주 입장에서 지배주주가 돈 빼먹고 딴짓하는 거가 걱정되는 상황인데 법은 그렇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LG엔솔 같은 그런 사태 이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굉장히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해결 방안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자,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쪽이죠. 지배주주는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그냥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지배주주의 주식 가격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일반 주주가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판 그 가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뭐 경영권이니까 굉장히 프리미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콩글리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도 컨트롤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합병을 하면 시너지가 나거나 또는 너 대신 내가 경영을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비싸게 주고 살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경영권 지분을 A에서 B, B에서 C 갈 때 뭔가 무슨 권리금처럼 붙어서 다녀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지배주주는 회사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회사가 얼마나 잠자력이 있고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알아요. 실사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가격을 쳐서 사고 팝니다. 그게 진짜 그 물건의 가치예요. 회사라는. 근데 일반 주주는 거기에 50% 깎인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일반 주주가 오히려 디스카운트 된 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이제 지배주주 쪽으로 회사의 이익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시장이고 이쪽은 시장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일반 주주 쪽으로 계속 흘러나와야지만 이쪽 가격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보면 이쪽 노란색 가격이 올라가려면 회사 안에 이익이 계속 이쪽으로 와줘야 되는데 안 오고 계속 지배주주 쪽에서만 놀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가격이, 아무리 회사가 돈 잘 벌어도 시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그냥 너무 단순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한국이 이제 어떻게 실패해왔나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이런 구도로 법이 만들어지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이랬어요. 계속 이래왔는데, 이 그림이 좀, 이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굉장히 몸에 딱 맞는 옷을, 수트를 입고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네들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 옷을 입을 만큼 몸이 크지 않았습니다.
애기였어, 애기. 애기가 이런 큰 옷을 입었던 것이 30년의 역사예요. 자, 이거는 뭐 복잡하지만 그냥 주식회사라는 거는 옛날에 1602년에 독립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하멜 표류기가 있었던 그 시절이에요. 하멜이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개고생을 하고 돌아갔다가 17년 동안, 13년인가 17년 동안 돈을 받기 위해서 쓴 게 하멜 표류기예요. 나 일했다, 놀지 않았다, 월급 내나 했던 게 하멜 표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자본주의의 흐름이 넘어가잖아요. 처음에 영국이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독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 후진국이에요, 사실은.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원래 뭘 합니까? 법을 그대로 베낍니다. 아우, 너무 고급진 말씀 쓰시는데 법 베끼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 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식 가져와. 그런데 양식을 옛날 거 가져오면 혼나죠. 최신 양식으로 가져와야지.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신 양식을 계속 베낍니다. 베껴. 일본도 처음에 메이지 유신 딱 하고, 자, 이제 서구 우리 타라 입부를 해야 돼. 법을 베껴와. 그러면 뭘 바뀔까요? 영국 거 베껴요? 독일 거 베껴요. 왜냐면 독일이 가장 후진국으로 그 전까지 있었던 유럽법을 다 베껴놨거든요. 메이지 유신은 참고로 186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였네요. 네. 8년. 그래서 계속 베껴가지고 왔는데, 미국 법도 계속 베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베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을 하고 상법이 개정됐는데, 정확히는 이때까지는 일본법을 그냥 쓰다가 1962년에 첫 상법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뭘 했을까요? 일본법을 베꼈어요. 일본법을 그대로 베낀 게 우리나라 상법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상법이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엉망진창이 됐던 이제 스토리가 이 책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자, 결국은 이런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많이 해요. 대리 문제와 터널링의 문제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IMF 때문에 불거지긴 합니다. IMF 때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주먹국으로 하고 국가 주도의 그냥 경제를 이끌어 오다가 IMF 때 한번 크게 당하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돼서 했는데, 이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네. 왜 이 이제 지배주주가 이때부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야, 지배주주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 막아. 이제 어떻게 막을까를 요번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국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한 가지예요. 그냥 지배주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창업을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지배주주가 됐다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모든 주주를 다 같이 끌어안고 다 같이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돈은 적게 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은 확장을 할까, 이거에만 골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가성비를 추구해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거의 관점으로 계속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아요. 자, 지배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을 다. 지배주주가 됐을 때 돈은 적게 들고 지배력을 유지하겠다. 그러면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회사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1번처럼 만드는 게 좋은가요? 2번처럼 만드는 게 좋은가요? 2번. 2번이에요. 1번이면 내 돈으로, 2번이면 회사 돈으로. 너무 지금 자연스럽게 지배주주가 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만들어요. 자, 이 회사에서 그러면 해가지고 하나를 사업을 더 만들고 싶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2번이에요. 네. 1번이면 나랑 가까운 데 있는 이 회사 돈, 한 번 더 떨어져 있는 자회사 돈. 2번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피라미드처럼 순환 출처를 계속하는 이유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배주주의 관점에서. 너무 그러면 거꾸로 이제 순환 출자를 얘 걸로 한 번 더 돌려가지고 하면은 최고잖아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이 지배력이 공고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순환 출자를 만든 이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순환 출자가 있고 우리가 아는 지주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주회사 얘기도 이따 구체적으로 하긴 할 텐데,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지주회사.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굉장히 잘못된 바이어스된 생각입니다. 이 말로만 알 수 없어요. 이 말로만 알 수 없습니다. 순환 출자, 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돈이 돌아갔고 내 돈 안 내고 얼마나 더 많은 회사를 갖게 됐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걸 돌려가지고 했는지 지주회사로 해가지고 4회사, 손자회사, 손손자회사, 증손회사까지 만든 게 중요한 건지 왜냐하면 순환출자를 해가지고 4개, 5개를 만들던 이거를 계속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5, 6단계를 하던 똑같거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순환출자는 나빠, 지주회사는 좋아라는 그 지금 정부의 교육에 사실은 빠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 자,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분 관계를 쫙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내부 거래라는 거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지배주주의 개인 회사, 개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입니다. 정확히는. 개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로 계속 거래를 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빼돌리기가 좋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서.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가 빠졌습니다. 네, 빼돌리면은 바로 철컹철컹 가는 거예요. 근데 거래를 통해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뭔가 이게 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이 회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거래를 계속하면서 거래 조건에 의해서 이쪽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면 이 개인 회사로 이 회사들이 버는 돈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쫙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합법 커지겠네요. 그렇죠. 이 개인 회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 블록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기업 집단이 어느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기업 집단의 힘이 센 나라거든요. 심지어는 아파트 이름, 야구단 이름에도 다 기업 집단 이름 붙어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경제적 블록화됐어요. 다 안에서만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 지금 이제 이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신 것 같지만 제 IMF가 이 되게 소름 아닙니까? 이 날짜 보셨어요? 개엄해. 개엄해. 저는 이거 보고 소름. 12월 3... 지금 12월 3일이 아닌데 11월 21일인가 그런데. 결정일 거예요 아마도. 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저는 그걸 검색했는데 한번 이날이 뭐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IMF 구제금융을 받았고 불행의 시작. 윤석열이 저때까지 다 기다렸다는. 한번 다시 검색해 주세요. 이게 진짜 저도 만든 지 좀 돼가지고 불행의 시작. 자, 이 IMF 터진 다음에 뭔가 각성을 한 거예요, 다들. 이거 뭐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되게 열심히 했더니 재벌 기업 집단 체제가 뭔가 잘못됐다 해서 맞네요. 3일 맞죠? 예. 네, 3일이 맞습니다. 양해가 체결하네요. 참, 그러니까 정확한 날이잖아요, 오히려. 소름입니다, 소름. 자, 그리고 2가지를 찍은 거예요, 그때. 야, IMF 딱 맞고 나서 맞을 때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2가지가 문제다. 이거 순환출자라는 게 문제고 내부 거래가 문제다 해가지고 이제 메스를 들이대는 겁니다. 메스. 이게 새파랗게 나와야 되는데. 메스를 들이댄 것이 2가지.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쪽으로 가자. 그리고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이걸 뭔가 부당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막아보자. 이 2가지 큰 흐름이 생겨요. 그래서 요 2가지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또 좋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쭉 이렇게 뭔가를 많이 했는데 다 망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핀셋 규제로 다 망하는 그 스토리인데 뭔가를 계속 하는데 다 실패해요. 순환출자. 네? 부동산. 부동산 비슷해요.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 누르면 여기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겁니다. 저는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더지 잡기. 아주 좋은 비유. 네, 뿅 때렸더니 여기서 튀어나와. 뿅 튀어나와서 여기 나와. 이거를 30년 동안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지금 뒤에서 보기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지배주주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배주주의 충성스러운 CEO라고 해보겠습니다. 대표이사 사장이에요. 그럼 사장은 지배주주가 나를 임명을 해줬으니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이익을 보내드려야 돼요. 근데 이익을 보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뭐 그냥 급여, 상여, 연봉을 많이 드리는데 회장님한테.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요? 급여, 상여, 배당은. 다른 사람한테도 가요. 회장님한테만 가요. 회장님이 지분율이 별로 안 높아요. 회장님 지분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배당을 막 왕창 하니까 회장님 좋아하시죠? 그러면 야, 이 새끼야. 90%는 딴 놈한테 가는데 이게 뭐가 좋냐? 급여 상여는 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세금 세금이 일단 절반 날아가고 또 급여 상여는 몇백억씩 줄 수가 그렇게 없어요. 만들 수는 없죠. 네, 뭐 10억, 20억을 주는 건 몰라도 물론 100억 이상 가져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엄청 비난을 받아. 그리고 다 공시가 뜨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급여 상여 배당은 너무 드러나서 싫어. 그리고 배당은 남한테 가니까 싫어. 그래서 뭐 스톡옵션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RSU라는 겁니다. 스톡옵션 굉장히 비슷한 건데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이란 게 왜 매력 있는 거예요? 그냥 스톡옵션이랑 똑같은데 법으로 금지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빠져나간 거죠. 이거 뿅망치처럼. 근데 이제 일이 너무 복잡해요. 돈도 별로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세금도 많고 뭐 이제 논란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자 이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밀어주기라는 겁니다. 이게 법무기에 처음 이거부터 시작되는데 자 거래를 통해서 하자. 거래로 간다. 개인 회사하고 거래를 잘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막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 밀어주는 방법은 이 개인 회사한테 비싼 값으로 사주거나 싼 값으로 팔면 되는 거예요. 일감 몰아주기랑 비슷해. 네, 뒤에 나옵니다, 또. 네, 일감 몰아주기가 왜 나오는지. 이게 일감 몰아주기랑 조금 달라요. 거래를 그냥 비싸게 막 사주는 거예요. 회장님 회사에서 볼펜을 샀는데 막 10,000원씩 사. 네, 그리고 싸게 팔아. 여기다가 원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뭘 할까요? 응? 뭐 의자가 하나 있어 이런 거 뭐 1,000원에 드려 막 이렇게 하면 여기에 부가 막 쫙 쌓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법으로 IMF 전까지는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상하다 문제야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딱. 가치는 창출이 안 되는데 네. 그냥 숫자만 이렇게. 숫자만 가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문제를 발견해서 금지를 하려면은 제가 물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으로 이거는 한마디로 어떤 거래예요? 부당거래. 부당거래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딱 보니까 직관적으로 이거 뭐 볼펜이 원래 1,000원짜리인데 이건 왜 10,000원에 사와? 너무 비싸. 너무 싸. 해서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때 참고한 좀 어렵지만 이전 가격 세제라는 게 세금에서 다국적 기업이 여러 나라의 기업을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세금이 각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A국하고 B국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익이 나고 있고 또는 법인세가 많이 나가고 있고 여기선 법인세가 세율이 낮거나 별로 법인세 안 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익을 옮기면 됩니다. 그렇죠? 법인세율이 낮거나 손실이 나고 있는 회사 쪽으로 옮기면 돼요. 이거는 자기네 계열 회사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비싸고 싸게 거래 막 하면서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돈이 많이 되는 로펌에서는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라는 그런 분야거든요. 여기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이게 비슷하구나. 그래서 공정거래법 옛날에 23조 1항 7호에 공정거래. 이건 불공정하다. 가격이 너무 불공정해. 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그러면 공정거래법에 넣어야겠구나. 해서 이제 이런 부당 지원 행위라는 게 생깁니다. 96년인데 이거는 IMF 직전에 생기긴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은 IMF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자금, 인력, 뭔가 상품, 서비스, 부동산 이런 것들을 너무 비싸게. 그게 법문으로 현저히 유리하게예요. 현저히 유리 이 5글자가 앞으로 이제 20년 동안 회자가 되는데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게라는 뜻입니다.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게 거래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 누구예요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지배주죠. 지배주주 아니에요 지금? 지배주주의 총회를 받는 사장, CFO, 재무실장 이라고 빙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빙의를 해가지고 이런 우리 회장님한테 계속 밀어주고 있었는데 이런 법이 생겼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회장님 법이 생겼으니까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리겠다. 집에 가라? 그럼 집에 안 가려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다음 꼼수를. 꼼수. 자, 여기서 꼼수가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꼼수가 있습니다. 덜. 엄마가 야, 너 뭐 하지 마. 그러면 그거만 안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너 12시까지 롤 하지 마. 그러면은 11시 59분까지 하던지 또는 12시까지 롤이 아닌 게임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겁니다. 바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유리하지는 않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두 단계인데 처음에는 너무 유리하지 않게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법도 한 번 또 반응을 합니다. 현저히 유리라고 안 하고 문구를 몇 년 후에 살짝 바꿔요. 상당히 유리로. 현저히가 더 센 건가요? 상당히보다는? 느낌이, 어감이 좀 그런가요? 느낌적으로 좀 그런가? 있을 때 이게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네. 13년 10년. 네. 살짝 바꾸는데 뭐 얼마든지 그때 헷갈렸어요. 헷갈려요. 좀 하지만 한 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좀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냥 상당히도 아니게 조금만 더 유리하게 하거나 아예 맞춰버려라, 그냥 가격을. 대신 그러면 회장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거래해봤자 얼마 남지도 않는데 뭐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이. 마음을 들려요. 네. 그래서 이게 누구예요? 한때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한때 유행하던 소녀시대 에이핑크인 것 같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외모 몰아주기고 이거는 일감 몰아주기. 저거 심상정원이 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요? 심상정원이 자기 말로는 그 자서전에다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뭐 되게 규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출한 거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예요. 일감 몰아주기라는 거를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내부 거래가, 이게 뭐지? 뭐가 써져 있는 갑자기? 내부 거래를 딱 매스를 대니까 빠져나가는 이제 그 두더지가 뭐가 튀어났어요? 일감 몰아주기라는 두더지가 튀어났습니다. 자, 현재 유리하지 않게 지배주의이게 되면 너무 유리하지 않게 많이 거래한다. 이거는 너무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이제는. 그러니까 개인 회사가 있을 때 한 회사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 계열 회사가 많은데 이게 업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필요도 없는 걸 막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각 계열 회사에 공통적으로 하는 거 해야 돼요. 자, 우리 충성스러운 사장님들 공통적으로 회사에 다 하는 거 뭐 있어요? 볼펜. 부동산 회사마다 다 있는 거. 임대료. 임대 회사도 하나 있었습니다. 맞아요. 전산실 있어. 총무팀. 심지어 뭐 HR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HR도 어려우니까 자, 일감 몰아주기를 하려면은 많은 회사에 공통적으로 하는 떼어낼 업무를 찾아야 됩니다. 1단계. 여러분 이제 나중에 대기업의 회장이 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주주충실 의무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자, 모든 회사에서 떼어낼 업무라는 거를 뭐 SI라고 부르는 게 바로 전산실이에요. 이게 왜 좋으냐면 전산실이 있지만은 전산실의 직원들은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대신 소속만 바뀌어요. 소속만 이런 개인 회사로 바뀌면서 명찰만 다른 걸로 갈아 끼우면 그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MRO, 볼펜 같은 거, 볼펜, A4지 뭐 이런 거 총무성, 소무성 자재는 같이 사면 살수록 또 싸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 그냥 핑계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이게 거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배송은 각 회사로 그냥 됩니다. 그 회사로 갔다 가지 않아요. 그냥 트럭은 똑같이 가는데 계약만 이렇게 한 쿠션 먹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좋아요. 되게 현상을 바꾸지 않고도 새로운 회사를 만들기 좋은 업무입니다. 자, 떼어낸 업무를 그래서 한 회사로 모으면 되고, 이때 중요한 거는 뭘까요? 여기서 우리 충성스러운 CFO 사장님들이 집에 안 가려면은 자, 이렇게 케이스 1 계열 회사의 자회사로 우리 계열 회사들이 다 업무가 이제 중복되니까 이렇게 30, 30, 40씩 띄어가지고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회장님이 돈을 좀 출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00% 출자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회장님 뭘 좋아할까요? 케이스 1. 나 돈 안 낼 거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케이스 1이 왼쪽이고 케이스 2가 이제 100% 자회사로 만든 거잖아요. 이익이 어떻게 흘러가나 봅시다. 자, 이거 아니에요. 일단 답은. 자, 이익을 보세요. 30, 30, 40으로 나오는 이익은 이 이익이 거래처랑 거래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돌아가냐면 다시 30, 30, 40으로 가서 중요한 건 회장님은 지분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이쪽 계열 회사에서 회장님한테 뭐 대충 30%니까 여기 갔던 이익은 이쪽으로 한 9 정도가 흘러가네요.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가요? 이 이익이 100% 다 회장님한테 가요.
회장님은 당연히 케이스 2를 좋아합니다. 그쪽으로 이익이 가야 돼. 이 왼쪽 같이 하는 거는 회장님을 위한 게 아니고 이 왼쪽 같이 하는 건 오히려 문제가 없어요. 잘라야 돼요. 네, 이거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공통 업무를 하는 계열회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게 각각 이익을 받는 회사들이 출자를 다 해가지고 그 공통 업무를 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주주한테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네, 일감 몰아주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그 회사가 누가 주주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쪽은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아예 받지 못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듯이 회사, 이 계열 회사들의 이익이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배주주 쪽으로만 흘러가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는 아무 이익을 받지 못하고 계속 그 가격, 주식 가격은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케이스 2로 해야 됩니다. 케이스 2를 아들님으로. 네, 한 쿠션 더 먹이면 이제 나는 바뀌었어요. 네, 뭐 이제 본인이 하던 뭐 아들 명의를 하던 아들 손자 며느리를 하던 네, 그렇죠. 길게 장기를 보시는 회장님들은 이제 아들 명의로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처음 나온 회사가 이 글로비스예요. 그래서 글로비스가 입지 전적인 케이스가 된 거예요. 글로비스 물류 회사잖아요, 그렇죠? 물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트럭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트럭은 다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리고 물류 회사들은 트럭을 갖추지 않아요. 그냥 자영업자하고 계약만 하고 있거든요. 그냥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생겨가지고 각 계열사에서 물류하던 것들을 모은다는 거는 계약만 이쪽으로 바꾸면 되는 거라서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송은 글로비스에 오지 않아요. 그냥 원래 가던 대로 다 가요, 트럭은. 하지만 계약만 왔다 갔다 해요. 대신 현재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많이 거래하면 된다. 법은 대응을 했습니다, 분명히. 법은 야,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법이 대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글로비스 케이스가 나올 때까지, 판결이 나올 때까지가 꽤 오래 걸렸어요, 중간에. 뭐 과징금에 대한 무슨 헌법 소원도 있고 막 이러면서 2007년에 가서야 제대로 판결이 나옵니다. 이거는 2001년에 생긴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법이 무력하구나. 와, 이거 못 막았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법에서 진 거에 눌리는 거였어요? 법에서 진 거는 공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거죠. 우리 현저히 유리하게, 상당히 유리하게라고 했는데 다 맞춰왔어, 가격을. 평범한 가격을 했어요? 네, 평범한 가격으로 쭉 많이 뿌렸을 뿐이니까. 이게 원래는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그 가격 차이가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비싸다고 인정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800억 정도의 이제 그 손해배상이 나오고 또 공정거래법적으로는 고등법원에서도 이거는 현저히 유리한 거 맞아 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현대차 글로비스 쪽에서 상고를 취하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는 걸 아마 부담스러워했다는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법원 판례밖에 안 나오고 이 2008 이제 가합인데 이게 2009년에 나왔는데 2011년이었나? 네, 11년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손해배상 826억이 나오면서 이 826억은 전체 청구 금액 1조 원 정도에서 굉장히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전체를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된 건 괜히 한 8%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것도 이게 현저히 유리하다 안 하다 이 차이를 하나하나 다 따져본 다음에 남은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그냥 찌끄레기가 인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법이 막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손해배상 판결이 났지만 법적으로 다 빠져나갔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큰 퀘스천 마크가 생겼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감 몰아주기를 했더니 이거는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아닌 건가? 그냥 되게 말초적인 그냥 의문인 거잖아요. 우리가 법을 이걸 만들었는데 이건 아니네? 아닌가 진짜? 요 방면이 하나 있습니다. 요 흐름.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이게 거래 조건의 문제가 아닌가? 거래가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닌가 보다. 주주의 문제인가 보다. 약간 인식을 한 거죠. 이게 이렇게 흘러가니까 보니까 아무리 싸고 가격을 맞춰도 흘러가는 이익은 이쪽으로 다 가네.
왜냐하면 시가에 맞춘다는 것도 원가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진이 있거든요, 항상. 마진이 전부 다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닫고, 아, 거래 조건 문제가 아닌가? 이런 두 번째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 이거 우리 공정거래법에 넣어가지고 공정위한테 했더니 아니네? 뭔가 공정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인가? 이런 흐름이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좀 이제 처음에 결론을 말했기 때문에 이게 뿅망, 두더지로 해가지고 이제 다 실패한,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통행세라는 게 있습니다. 끼워 넣기인데, 처음에 보니까 일감 몰아주기는, 아, 이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가 아닌가 해서 글로비스 때 바로 의문이 든 거예요. 물류를 쫙 몰아줬는데, 가격이 가격이 좀, 시장 가격에 맞더라도 뭔가 이익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개인 회사가.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갔는데 외주로 다 돌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뭔가 일상화된 사업에서 그냥 이 가운데 있는 개인 회사는 계속 이익을 그냥 먹고 있는 거네. 이것도 현재 유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당위론이 있지만 국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국어예요. 국어 시간이에요. 현저히 유리라고 하면은 가격을 시가로 어디서도 다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많이 몰아주고 있다. 이거는 현저히 유리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어적으로. 네. 아니죠. 좀 이다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문헌의 범위를 넘어서는 건가요? 보시죠. 그런 논쟁이 법조계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뭐 이건 넘어가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이 미스터 피자 케이스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서 되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피자 회사가 치즈를 처음에는 치즈 협력업체한테서 직접 납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받고 있는 이 치즈를 지배주주 동생 회사를 하나 100% 차려가지고 100% 회사가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유통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감 몰아주기죠. 치즈 유통을 너한테 다 몰아줄게. 근데 그 당시에 좀 이제 어설프게 해가지고 이 회사는 사무실도 없었고 상근 직원도 없는 좀 뭔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계약만 일로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이게 하긴 했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의 법적인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1심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업무상 배임은 이제 형사로 넘어가고, 요것만 볼게요. 부당 지원 행위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한 현저히 유리한가의 문제예요. 현저히 유리한가? 그러면 1심에서는 야, 이거는 현저히 유리한 게 맞아. 근데 2심 고등법원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가격을 맞췄는데 이게 현저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비교를 하려면, 판단을 하려면 뭐에 비해서 유리하다, 기준이 있어요. 뭐에 비해서 불리하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감 몰아주기처럼 양으로 승부할 때는 그러면 야, 이게 100%를 몰아줬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하려면 몇 %까지 그럼 거래를 하면 이게 기준인 거냐? 70%냐? 시장에서는? 50%냐? 그거를 공정인 네가 입증을 못했네. 그러니까 안 돼. 이거 무죄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법이 잘못 만들어졌을지언정. 대법원 어땠을까요? 그러면 대법원 갔습니다. 이게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은 유죄다, 무죄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무죄 나왔어. 무죄. 무죄다. 손. 슬프지만 무죄다. 유죄다. 대법원은 정의를 실현했을 것이다. 반반 비슷한. 자, 대법원의 결과는 바꾸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죄가 나왔어요. 대법원이 정의를 실현했는데 이 억지로 끼워 맞춘 이 문장을 읽어보시면 이건 좀 재밌습니다. 자, 이 밑에만 읽으면 돼요. 따라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서 이 사건 지원 행위의 거래 물량, 치즈를 다 몰아준 그 거래 물량만으로 지원 객체라는 거는 이제 동생 회사예요. 치즈 몰아주기 위한 회사. 회사의 사업 개시 또는 사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 규모가 확보되어 지원 객체 동생 회사의 사업 위험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지원 행위는 현저한 규모의 거래, 즉 현저히 유리한 거래에 해당한다.
어떻게 납득이 좀 되시나요? 명쾌한데요. 명쾌하지만 좁힌 거예요. 얘처럼 처음에 설립해가지고 어려운데 그때 도와준 거는 현저히 유리하게 만들어준 거야라고 좁힌 겁니다. 이렇게. 2심은 이렇게 야 비교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져 해가지고 어렵다 해가지고 무죄를 냈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 이 2심의 범위라면 3심은 사업 위험을 제거하는 규모성 지원 행위만 유죄야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 사업 위협을 제거하는 규모성 처음에 네가 사업을 치즈 유통회사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물량이 없으면 망할 거 아니냐. 근데 피자 회사가 그거 다 몰아줘가지고 살렸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부당 지원이 맞아. 범위를 그렇게 굉장히 좁혀서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부당 지원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일감 몰아주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판결이 나왔지만 지금 대기업, 중견기업 할 거 없이 다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있어요. 네, 자녀 회사 만들어가지고 다 몰아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실패. 파란색. 미스터 피자 케이스에서 일감 몰아주기 유죄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이 뭐였냐면 이거는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다. 주주의 문제인 것 같다 해가지고 공정거래법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공정거래법에는 원래는 그냥 일반적으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주식 100분의 20, 처음엔 30이었어요. 30도 왜냐면 30으로 하니까 29.9로 다 맞춰가지고 20으로 낮춘 거예요, 그것도. 진짜 웃기죠? 정말 웃기죠. 그래서 20으로 낮추니까 더 이상 낮추지 못하고 19.9짜리도 많습니다, 요즘. 근데 19.9면 너무 이익을 조금 가지고 가니까 이제 그걸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 이상의 주식, 개인들이 있는 그런 회사들인 경우에는 더 빡세게 본다. 근데 이 법도 사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잘 작동은 안 됐어요. 근데 일단 사고의 방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현저히 유리 어쩌고 그게 아니고 일단 개인인 거야. 개인의 지분율이구나라는 거를 그래도 인식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지만 그 뒤에 법이 되게 복잡하게 돼서 사실상 거의 사문화됐는데 자, 이거는 성공을 했을까요, 이건? 자, 답이 이미 있지만 이것도 실패했어요. 대법원에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뭐 알겠는데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 일감 몰아주기 뭐 등등등 부당 지원을 막 밀어주고 있어.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 부당한 이익이라는 말이 써 있었던 거예요. 부당이 뭐야? 라는 걸 또 법원이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부당 규범적 평가가 있어야 돼. 이것도 공정인 네가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공정거래법이라는 거는 나는 이게 법 전문가지만은 공정거래법이 전문가 아닌데 대법원이 보기에 공정한 공정거래법이라는 거는 뭔가 경제력 집중이 유지 심화될 정도가 돼야 돼.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경제력 집중이라는 거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뭔가 누구에게 막 집중되든지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를 공정위가 입증해라. 그러면 거꾸로 보면 어때요? 자잘한 것들은 이게 이게 경제력 집중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대한항공 케이스입니다. 대한항공에서 그 당시에 사이버 스카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자, 맞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회사 이름이 사이버 스카이였어요. 사이버 스카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기내 면세품을 통신 판매 업체였어요. 면세품을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판매 업체였는데 이 회사를 이제 3남매 100% 회사로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도 유행을 했거든요, 이런 게. 만들어가지고 대한항공이 뭔가 거기에 이제 기내에서 이걸로 사세요 할 때는 꼭 이 회사를 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꽤 이익이 있었겠죠. 하지만 뭐 면세점 그 오프라인도 아닌데 뭐 그렇게 크게 돈을 벌었겠어요? 그래서 공정위가 바로 2015년에 조사 착수하자마자 63억을 주고 대한항공이 그냥 사가요. 그러니까 큰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갔어요. 근데 이제 이건 사건은 계속된 거죠. 63억짜리 회사예요. 이게 뭐 경제력 집중이 유지 심화된다고 볼 수 있나요?
문제는 일감몰아주기 자체는 경제적 집중을 명분으로 논리가 성립됐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일감 몰아주기라는 거를 입증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20% 이상 되는 이 어떤 회사에 대해서는 좀 더 20% 쉽게 시장에서 이거를 논리가 있고. 새로운 법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새로운 법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논리를 적용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법원이 이런 식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 심화될 우려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부당하다라는 거를 20%의 명분 자체가 네. 경제적 집중 명분을 왜냐하면 그 법문을 다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어쩌저쩌 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다는 건 뭐야? 라고 이제 생각해요 부당하다는 거는 근데 법원이 해석하기로는 이거는 공정거래법에 있는 거고 우리 공정거래법이라는 거는 전체 경제의 문제를 다루는 법이야. 그러니까 경제력 집중이 유지 심화될 왜냐면 다른 공정거래법의 조항들은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증명을 해 네가 공정거래법에 있으니까 했는데 63억짜리 회사가 도대체 그런 게 증명이 되냐 이거죠. 중견회사의 일감몰아주냐 등등은 다 논리적으로 다 그냥 사실은 삼성전자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것 때문에 경제력 집중이 뭔가 유지 심화되는 거 어떻게 입증하냔 말이에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법도 사문화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슬프죠. 자, 계속 슬퍼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 번 더 사고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 이거 부당한 이익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공정위가 이거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왜냐면 공정위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입증을 자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정거래법에 보면 이 사업계를 제공한 행위라는 게 있었는데 아, 이거는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는 원래 상법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상법에 있는 이 듀티 오브 로열티 지금 충실 의무 들어간 그 교과서에 다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코퍼릿 오퍼튜니티 독트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회사 기회 유용의 법리예요. 이게 그 충실 의무의 하위 어떤 법리거든요. 자, 그래서 상법에 있는 거예요, 이때. 2011년에. 이게 다 전부 다 글로비스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주도한 게 공정이에요? 아니죠. 정부가 한 거죠. 국회가 하고 정부가 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이제 문제가 컸으니까 이게 일감 몰아주는 게 나와가지고 법을 다 그냥 무력화시키니까 1번, 2번처럼 공정거래법에다가 해보지만 1번은 공정거래법의 해석을 통해서 2번은 공정거래법에 새로운 조항을 하나 넣어보려고 3번은 아, 이거는 상법에 한번 넣어보자. 상법에 이런 미국에 있었던 코퍼레이트 오퍼튜니티 독트린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유용금지, 회화 기회 유용금지란 말이 써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이 좀 잘못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자, 사업기회 유용의 문제라는 점은 인식을 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런 상법, 이제 민간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으로 넘어왔는데 성공을 했을까? 일단은 여기 보면은 이 조항은 이사에게만 적용됩니다. 이게 우리 이제 처음에 배운 게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사가 돈 빼먹은 게 문제예요? 지배주주가 사익 편취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니까. 다 한편이란 말이에요. 저 오른쪽에 보이시죠? 지배주주가 이사회와 사장을 꽉 틀어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 구조에서 어떤 이사가, 어떤 사장이 회장님 몰래 돈 빼먹냐 이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여기는 이사라고만 딱 써놨으니까 지배주주 회장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주체가 잘못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상해. 이건 여기 이사회는 지배주주가 이사만 아니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네. 그래서 14년 동안 지금까지 시행한 지 14년 됐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딱 하나 나옵니다. 딱 하나. 다른 케이스가 없어요.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진짜 사장이 빼먹는, 회장이 있는데 사장이 빼먹는 케이스인데 던롭이라는 이제 스포츠 용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해가지고 파는 회사였는데 지배주주들끼리 막 싸움이 납니다. 이때 사장이 몰래 자기 회사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다 자기 회사 돌려버려요. 아, 이건 지배주주를 배반하고 빼앗는 네, 케이스입니다. 몰래 빼돌린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겠어요? 없습니다, 진짜. 정말 중견 중소기업에서 가끔 있는 거지. 그래서 법이 잘못 만들어졌어요. 이사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승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사전에 승인 받으라는 거냐? 사후에 승인 받으라는 거냐? 요건이 너무 모호해가지고 이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증명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주주가 증명하라는 얘기냐 이거를. 그래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상법에 넣긴 했지만 지난 또 14년 동안 사문화돼 버려요. 거의 작동을 안 해요. 결국은 96년부터 2025년까지 30년이 됐잖아요 벌써. 이 내부 거래를 막고 싶어가지고 이걸 만들고 일감 몰아주기 막 논란이 붙고 글로비스가 나오고 그거를 가지고 한번 해석도 해보려고 그러고 사익 편취라는 새로운 법도 하나 만들고 상법에 넣고 했던 이 30년 동안의 여정은 다 실패를 했다는 이제 슬픈 그 소식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양해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오늘 할 이제 2시간 동안 하는 얘기가 너무 사실은 복잡한 얘기를 많이 단순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깎아내면서 약간의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이 핵심적인 내용과 이 흐름을 그냥 한번 느끼고 간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파생된 문제들은 사실 뭐 워크숍을 2박 3일 해도 모자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있구나라는 걸 살짝 이제 갖고 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보면은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은 지주회사가 좋아요? 순환출자가 좋아요? 둘 다. 이미 교육이 돼가지고 아까 처음에 그걸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 강의를 할 때 이걸 먼저 물어보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엄마 좋아 아빠 좋아처럼 그냥 답을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러면은 보통 다 지주회사가 70-80% 나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순환출자에 손을 드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환출자가 왜 좋아요? 그러니까는 회장 입장에서요. 그래서 네, 그냥 좋다 나쁘다. 회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순환출자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 집단은 왜 규제하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고, 사실은 시간이 많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얘기하고 싶고, 최근에 제가 이제 어디 대학원에서도 대학원 강의할 때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길게 했던, 1시간 동안 했던, 한 타임 동안 했던 주제인데, 그냥 아주 쉽게 한번 그냥 또 가볼게요. 내가 창업을 했어, 창업을 해가지고 기업 집단을 만들어요. 왜 만들어질까? 그러면은 A치킨, 또 치킨입니다. A치킨을 내가 처음 만들었는데 B치킨을 뭐 인수하거나 B치킨 분야로 내가 새로 사업을 확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규모를 키우고. 네, 왜냐면 그게 더 쉬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치킨을 어차피 사고 있고, 원재료를 사고 있고, 치킨 튀기는 기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으니까 비슷한 걸로 하나 딱 확장하면 돈을 더 쉽게 벌겠지 하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수평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 같은 분야에서 확장을 막 하면 회사가 하나 더 생기고 2개 생기면서 하는 게 현대차, 기아차도 있었고, 지마켓, 이베이가 지마켓 옥션도 있었고, 은행들 합병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그 기업 집단의 형성이고, 그렇죠? 뭔가 독점 이윤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힘을 세게 만들어가지고 가격 경쟁력도 강화되고 규모의 경제가 나오고 시장 확대되고 유통, 하여튼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인접 시장으로 갈 때도 있어요. 닭이 있으니까 닭꼬치도 만들고 삼계탕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씩 회사가 되면 하나씩 회사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나요? IMF 때 그걸로 문제만. 그 뒤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거 자체가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사업 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사업 못하면 망합니다. 똑같이. 네. 그럼 기업 팔기 문제가 물론 있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근데 더 커진 다음에 생기는 거고, 그 자체가 야 너는 사업 너무 많이 하니까 안 돼. 이거는 그 시장 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직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를, 내가 치킨 회사를 하니까 양계장도 한번 인수해봐야겠다. 이거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둘 다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나한테만 좋은 닭을 공급하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닭 쪽이 망해버리면 나도 같이 망해. 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공급망 안정화가 있지만 생산성이 감소하고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는 항상. 그래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제철같이 수직 계열을 해놨지만은 철강 쪽이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수익성이 같이 나빠지잖아요. 왜냐면 이제 철강 안 써요. 알루미늄 쓰고 막 이러니까 철강을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점점. 그러면 괜히 그랬다가 현대차까지도 계속 그 여파가 오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넘어가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사업상의 문제만 딱 짚고 넘어갔을 때에는 수평적으로 치킨을 더 만들거나 닭꼬치, 양계업, 삼계탕을 내가 더 만들어가지고 벌써 5개 회사가 됐잖아요.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냥 야, 큰 게 나빠?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혼합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공정거래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완전히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치킨을 먹다가 나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나는 원래부터 차를 좋아했지 그러면서 자동차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 분모발식. 네, 금융업도 해. 반도체도 하고 멋있는 것 좀 하고 싶어. 맨날 치킨 회사 사장이라고 하니까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 나는 반도체 할 거야. 이러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저축은행 M&A를 엄청 많이 할 때 이종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축은행을 엄청 인수하려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금융은 멋있어 보이잖아. 은행장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자,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이 좀 희미해서 아쉬운데, 요거는 이제 진짜 문어발이에요, 문어발. 19세기입니다. 자, 19세기, 1800 몇 년대. 그때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국회고, 국회 뒤에 뚱뚱한 아저씨들이 막 써 있어요. 무슨 트러스트라고 막 써 있어요. 그때 트러스트란 말이 지금의 재벌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원래 트러스트는 신뢰라는 말이고 지금의 신탁이거든요. 신탁. 돈 맡기는 거예요. 근데도 왜 재벌이라는 말과 똑같이 생겼을까?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문어도 있죠? 19세기 말에도 다 문어라고 했어요. 이걸 문어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도 또 문어 있고. 1899년 써있죠. 자, 19세기 말에 미국의 문제는 이렇게 락커펠러 센터입니다. 이런 뉴욕에 있는.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모은 걸로 막 빌딩도 짓고 막 이런 대재벌의 시대예요. 대재벌의 시대. 락커펠러. 지금 락펠러라고 하죠. 미국 정유시장 90%, 95% 독점했던 어마어마한 그 회사였고, 이제 근데 이 회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스토리도 되게 재밌어요. 찾아보시면 이 회사가 갑자기 요 주로 뭔가 본사를 옮긴 일이 한번 생깁니다. 미국은 이제 주가 많기 때문에 본사를 막 옮기고, 이때까지만 해도 더 주의 독립성이 강했어요.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혹시 미국 지리 문제? 뉴욕 밑에. 뉴욕 밑에 뭔가 델라웨어 위에 이렇게 있네요. 뉴욕 시티가 여기예요. 요게 맨해튼이에요. 요게 맨해튼 섬이에요. 요 조그만 게. 뉴저지. 네. 뉴저지예요. 여기가 뉴저지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죠, 여기에. 근데 이때 본사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1899년에. 왜 그랬을까요? 트러스트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당시 미국은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 이상하죠? 옛날에는 회사가 회사 수주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말한 것처럼 네 돈 내고 회사 만들어. 왜 회사 돈으로 또 만들어? 이거는 가공자본. 네 돈도 안 내고 회사 만드는 거니까는 좀 맞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못 만들게 했는데, 이때 뉴저지주가 홀딩 컴퍼니 액트라는 거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주에서는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네 하는데 이 락커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다른 주에서 해산돼 버려요. 왜냐하면 셔먼법이라는 이제 독점 금지법이 생기거든요. 1890년에. 그래서 해산돼 버려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뉴저지로 옮깁니다. 이때부터 생긴 게 이제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 이게 락펠러가 독점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었던 회사가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좋은 거? 아니에요. 지주회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주회사 순환술자하면 엄마 좋아 아빠 좋아처럼 지주회사 좋아 이렇게 나오지만, 지주회사는 원래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지주회사도 나중에 1911년에 똑같이 해산돼요. 너는 독점이야, 다 쪼개 하면서 쫙 쪼개집니다. 자, 이거 좀 어렵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트러스트라는 게 왜 재벌이었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각 회사의 ABC의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가 이 사람한테 다 뭔가를 독점시키고 싶은데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기 자기 주식을 그냥 이 사람한테 맡깁니다. 너의 처분에 따르겠다 이렇게 맡겨요. 그리고 대신 이 스탠다드 오일은 요 사람의 회사의 신탁 증서를 받습니다. 그게 신탁이에요. 트러스트예요. 그래서 펀드 원리랑 약간 오히려 비슷하네. 좀 펀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데 이제 지주회사의 우선주랑 바꾼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식을 여기다 맡기면서
트러스트 증서를 받는데 그 증서를 왜 바꾸냐? 여기는 권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맡기는 순간 이 락펠러가 다 결정을 하는 계약도 있어요. 거기 붙어 있어. 네가 가격도 결정하고 어떤 물량도 결정하고 나는 배당만 줘라는 게 되거든요. 우선 주죠. 근데 왜 했냐면은 이런 조그만 회사 주식은 거래가 안 돼요. 시장에서. 근데 이 신탁 증서는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현금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 나도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시고 독점해가지고 열심히 돈 버시고 나한테는 배당만 주세요 하는 걸로 계속 환금이 가능했던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독점을 해가지고 95%를 다 먹은 거예요. 뭐 M&A도 하고 뭐 적대적 M&A 엄청 해가지고 전 미국에 있는 석유 정유회사 사버려요. 하나가 돼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분할이 됐죠 결국은. 이때 이제 이 아이다 타벨이라는 기자님이 이런 신문에 엄청 인기 좋은 연재물 시리즈를 막 써가지고 엄청 인기가 돼가지고 책까지 나왔는데, 네, 이분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이분의 그 책이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미국 전국적인 그런 그 여론이 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 쪼개라 이렇게 됐어요.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냐면 스탠다드 오일은 지금의 뭐 쉐브론 뭐 무슨 그 빅 오일 컴퍼니들 있잖아요. 그거의 모체입니다. 모든 미국 대형 석유 회사의 모체예요. 그렇게 큰 회사였습니다. 자, 빠르게 이렇게 봤는데 그럼 한국에서는 이런 내부 거래 순환 출자가 있는 구조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를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지주회사인지 아니면 순환 출자인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1998년까지는 지주회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주회사는 설립 금지. 의외죠. 지주회사는 원래 나쁜 거였어요. 한국에서도. 왜냐면은 이렇게 홀딩 컴퍼니는 독점에 이용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독점금지법에서 메가더가 들어와가지고 금지를 바로 했어요. 이때 다 일본에 있었던 뭐 이제 군수산업체들, 군산복합체들이 싹 다 해산되고 주식을 뺏어가지고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금지된 거예요. 그때 이거를 받아가지고 한국도 이제 공정거래법 만들면서 87년부터 이제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999년에 갑자기 금지했던 게 신고제로 바뀌어요. 신고제라는 거는 뭘 만들 때 가장 쉬운 겁니다. 일단 그냥 내가 만든 다음에 리포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조건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99년에 이렇게 IMF 직후죠. 플러스 굉장히 혜택을 줘요. 이때부터 지주회사를 금지됐던 거를 바로 지주회사 신고제로 바꾸는 거 플러스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빨리 좀 만들어라. 왜 그랬을까요, 이때?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은 아니에요. IMF 때 이 순환 출자 보면은 IMF라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하나씩 망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빨리 어딘가를 팔아가지고 또는 뭐 청산하든지 해가지고 얘 현금을 얘한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술을 할 때도 여기에 막 신경 지나가고 핏줄 지나가고 이러면 수술 못 하잖아요. 이게 너무 단순하게 그런 거지만 사실은 거미줄입니다. 반도체 트러블 만큼. 네, 거미줄처럼 엮여있기 때문에 뭐 하나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구조 조정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는 빠르게 그리고 누가 위고 누구를 어디를 조정을 해야지 다 말을 듣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떼어서 팔고 맨 위에 있는 애가 밑에를 지배하는 것처럼 지배하는 모양을 딱 막 갖춰라. 그래. 좀 죽진이네.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지주회사는 뭔가 빠르게 그쪽으로 가야 되는 정책적 방향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세제를 어떻게 이제 혜택을 주냐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려면 주식 거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 거래가 일어날 때 근데 창업자 가족들은 처음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식 거래가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계속. 근데 그 돈이 엄청난 거예요. 수천억씩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네가 그 실제 주식을 팔 때까지 이거 막 지주회사 만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 그때 세금 발생하는 거는 네가 진짜 그 주식을 나중에 팔 때까지 이연시켜줄게. 안 내도 돼. 엄청난 혜택이죠. 그렇죠? 이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주회사 그거는 처분하지 않을 때는 시장 가격으로 세금을 때리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주회사 만들 때면 대충 그걸 대충 입증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가격은 바로 나오니까 거래 가격이. 아, 당시 시가기 있도록? 네, 그 거래된 가격으로. 아, 시가랑 관계없이 이거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아, 네. 주식을 팔아요. 근데 처음에 액면가 5천 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게 50만 원이면은 49만 5천 원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거기에 이제 20%, 22% 띄어가지고 소득세 발생하죠, 바로. 그래서 그걸 안 내도 된다고 했어요. 이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요 뒤에는 뒤에 하고. 근데 이제 여기 또 하나의 또 플러스 응용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분할 때까지 이건 뭐 이해될 수 있어요. 네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한 거니까 세금 그때 내면 안 하겠지. 그러니까 나중에까지 밀어줄게 할 수 있는데 상속하면 어떨까?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지주회사로 바꿔가지고 내 지주회사 지분을 들고 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 손자한테 갈 때 돈 내야 되나? 이때는 그러면 내야 되는 건가? 어떨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어떠세요? 어떤 게 정의에 더 부합하나요? 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상속을 했을 때는 일단은 한번 건너갔잖아요. 그렇죠? 건너가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갔으니까 내야 되는 거지. 근데 또 하나는 건너갔다고 해서 얘가 돈이 생기는 건 아닌데 황금이 된 건 아니에요? 황금이 된 건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거지? 포함하는 게 맞을 것 두 가지 다 가능한 이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자, 상속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0년에 또 이것도 12월 27일 날 뭔가 법이 하나 싹 개정이 돼요. 뭐냐면 원래는 처음에 지주회사 전환 시 이제 요 전에 요때 된 게 아니고 요 전까지입니다. 처음에 지주회사 이 양도세 혜택이 있을 때 1999년부터 쭉 이렇게 있었던 법이에요. 보면은 이제 법인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취득 이제 여기 다 있고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법인세는 양도소득세를 내라. 그런데 갑자기 이게 삭제되네요. 2010년 12월 27일 개정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것 같이 됐잖아요. 이게 왜 됐을까? 갑자기? 그런 상속일 때는 돈도 없으니까 그냥 안 내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한 걸까요? 오히려 그러면은 뭐 어떤 판단이 있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먹었어요. 그 사이에. 입증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게 증거가 남아있어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모든 법을 개정하면 항상 그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총전에는 지주회사 주식 등을 증여 상속할 때가 이런 양도세 내는 거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개정 이유가 있어요. 이 많이 쓰셨던 이런 표입니다. 그렇죠? 보장 안 하시거나 보면은 신고제문 대표예요, 이게. 삭제 써 있죠? 상속 부분 삭제라고 돼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처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한대요. 맞나요?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근데 이제 법대나 이제 로스쿨에 1년 차에 배우는 민법 총칙을 배우면은 사실 바로 아닌데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객관식이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상속은 처분인가요? 이런 거 나와요. 아주 쉬운 문제일 때. 아닙니다. 처분은 이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 내가 어떤 내 재산을 옮기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거를 처분이라고 해요. 처분 행위, 의사표시, 법률 행위 이렇게 합니다. 상속은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죽으면 그 죽은 거,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냥 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에 의한 물권 권리의 변동은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 사실 사안이 그냥 객관식 지문 정도예요. 근데 왜 여기는 이 사무관님은 처분에 포함이라고 쓴 거예요? 법안은 이제. 그렇죠. 보통은 다 이제 기재부, 재정경제부 사니까 세무 문제니까요. 이게 의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때 이제 뒤에 봤으니까 그렇지 이때 이걸 누가 신경 쓴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은. 처분에 포함?
나중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증여 상속이 처분에 포함되는 건지 처분은 AI에서 물어봐도 나와요. 처분은 법률행위의 일종으로 당사자 의사표시자 아니란 말이에요. 증여는 벌써 여기서 증여는 맞아요. 증여는 내가 공짜로 준다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요. 상속은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유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건이 생깁니다. 삼양홀딩스 사례. 지주회사 전환을 합니다. 했던 12년에. 그래서 이연을 받았죠. 13년에 또 돌아가셨어요. 이제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5년 내에 이게 조사가 들어오잖아요, 보통. 17년에 니네 보니까는 양도세 안 냈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법에 보면 양도세 내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상속인들은 이거 법 바뀌었네. 바뀌었어요. 상속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세 심판을 냈습니다. 근데 조세 심판원에서는 저기 이유에 상속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웠다는 거야. 상속을 안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상속했을 때는 그걸 내라는 뜻이야. 그것도 계속 지웠지만 처분이라고 위에 써 있잖아. 이게 중복이니까 지웠어 라고 써 있잖아 지금. 국어도 모르는 놈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세 심판 기각이 됐어요. 근데 법원에 갔더니 법원의 민법 총칙을 배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여기 입법 취지는 됐고 글씨 법문이 우선되는 거야. 일단 법문이 우선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민법 총칙을 들었으면 알잖아. 상속은 처분에 포함되지 않아. 지워졌으면 그냥 지워진 대로 끝이야 해서 이깁니다. 상속인들이. 희한하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무서가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그냥 화해 종결해 버렸어요. 아마도 이때는 자문을 받았겠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심이 맞는데 아무리 그렇게 써 있어도 상속은 처분에 포함되지 않아. 걔가 뭐 잘못한 거야 지금. 이 미스테리죠, 약간 좀.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모 국회의원의 또 이제 지난 국회에서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받지 못하는 지금 그 양도세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지주회사를 만든 지배주주의 주식은 대대손손 양도세를 안 낸다는 뜻입니다. 물론 상속세는 내겠죠. 근데 그 당시 처음 지주회사 만들었던 그 양도세는 대대손손 안 내요. 이제 이거대로 가면. 현재도 아직 국회 개정은 안 된다. 안 됐죠.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들어보시면. 지난 국회 때도 작년 국회에서도 누가 이거를 제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경제개혁연대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이때 인식을 하시고 내셨어요. 근데 약간 아쉬웠던 거는 법원이 이거를 왜 그렇게 해석했냐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렇게 국세청이 왜 이거 집행의 의지가 없느냐라고 하셨어요. 근데 국세청의 의지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법이 잘못됐어요, 지금. 걔가 원래 게으르게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후탕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이 법이 빨리 개정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지금 대대손손 양도세 안 내는 지금 이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너무 좋죠, 지주회사라는 게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대대손손 이연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회계사님들이 이제 막 이제 셀링을 하고 다녔는데 그 다음에 또 배당도 있어요. 자회사, 손자회사로 만들면은 뭔가 지분율이 막 흩어지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배당을 받을 때 원래 그 법인이 두 개 있을 때 100% 회사라고 하면은 이거는 경제적으로 동일합니다, 실질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배당 주는 거에 세금 매기면 안 돼요. 그죠? 얘가 나중에 뭔가 올라갈 때 세금 매기는 게 맞지. 안 되는데 이거 보면은 지분율이 20%에서 50%만 돼도 그 배당 소득세, 법인세죠. 배당 때문에 내야 되는 세금의 80% 깎아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회사 지분율이 굉장히 낮아도 거의 경제도 동일시로 봐준다는 뜻이거든요. 세금을 왕창 깎아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외국인 경우에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주회사는 좋다라고 하는 외국의 이제 모습은 사실 이런 100%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라는 하나만 상장돼 있고 나머지는 다 100%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해 충돌이 있을 일이 없죠. 그냥 주주가 알파벳으로 붙어 있어요. 오늘 밤에도 사실 수 있는 주식입니다. 알파벳 주식. 근데 한국의 지주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30%만 대충 소유하면 됩니다. 공정거래법상. 상장회사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상장이 너무 쉬워요. 30%만 들고 있으면 되니까. 심지어 손자회사도 30%만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상장하기에. 그러니까 중복 상장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은 이제 처음에 자회사가 임의로 만든 회사들이기 때문에 상장회사 돼 있는 거를 임의로 쪼개가지고 상장회사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 상장되기도 했지만 30%만 소유해도 세금 혜택을 엄청 주는 이 정부 정책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은 오히려 자회사 지분이 80% 밑으로 내려가면 세금 폭탄이 날아가요. 거꾸로.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돼 있죠. 우리는 30%만 들고 있어도 80% 세금을 깎아주고. 우리나라는 또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앞으로 이게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때 한 거예요. 1930년에 대공황을 겪고 나서 그 당시에 루즈벨트가 어마어마한 경제 개혁 법안이 나오거든요. 그때 지주회사들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데 이때 만든 겁니다. 미국의 1930년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림이 다르죠? 외국은 하나의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하나의 그룹이 맞아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게 그룹입니까? 다 이해관계 달라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배주주는 이렇게 엮여 있지만은 나머지 상장 지주회사에도 주주 따로 있어, 자회사에도 주주 따로 있어, 손자회사 주주 따로 있어. 이거는 하나의 그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다다음 이제 주에는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고요. 주주 사이의 이익과 손해가 다를 수가 없죠. 근데 많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인적 분할하고 지주에서 전환하는 이 케이스인데 이거는 좀 이제 복잡하지만 빠르게 넘어가면 예를 들면 이제 분할을 할 때는 이런 우리가 LG엔솔 덕분에 참 알게 된 그런 용어들입니다.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은 이렇게 자회사 100% 자회사가 되는 거고 인적 분할은 새로 생긴 회사 주식도 나한테 다 주는 거예요. 주주한테. 물적 분할은 왜 용어가 물적 분할이고 인적 분할? 그거는 모릅니다. 저도. 일본식인 것 같습니다. 왠지. 네.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질문한 건데. 네. 잘 모릅니다. 정말로. 네. 네. 그래서 그냥 저도 외운 거예요. 그냥 물적, 인적이고. 왠지 그냥 물건이 하나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인적 분할은 그냥 사람처럼 이렇게 나눠져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물적 분할은 경제적 동일체인데 이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최근에 저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 때문에 또 한번 확 올라오기도 했는데 지주회사 만드는 방법이 원래는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의 회사가 있으면은 똑같이 100% 저에서 만들면 되거든요. 보세요. 그렇죠? 이래도 여러 회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A, B, C의 물적 분할 회사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를 싹 합치면 됩니다. 합병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아무도 안 만들어. 왜 돈 들여서 내가 30, 30 똑같은 걸 왜 만들어? 정부가 아무리 혜택을 줘도 노 싫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30, 100이 좋습니까? 60, 40이 좋습니까? 여기서 이제 회장님의 마음을 가졌는지 일반 주주의 마음을 가졌는지가 나옵니다. 분이 이 윗대가리에 있는 지분이 60이 됐으니까 내가 훨씬 강하게 밑에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매직을 이제 지난 20 몇 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빠르게 그냥 인적 분할을 하고 현물 출자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자사주의 마법까지 있어요. 자사주라는 건 오늘도 제가 아까 오후에 자사주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자사주 하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풍선이에요, 풍선. 풍선이 가치가 들어있을 때, 공기가 들어있을 때는 그게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로 들어오면은 공기 빠진 풍선이 있는 거예요. 대신 풍선에 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주식이에요. 주식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게 자사주예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고 가치도 없어요. 자산도 아니에요. 자사주는 회사의 자산이 아니에요. 자본, 이렇게 얘기 좀 어렵지만 자본 계정에서 이만큼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산이 아니다라는 건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이 자기 주식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처리를 해요. 지금 다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하면은 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60, 40이 돼요. 그냥 이게 근데 왜 그냥 지나가냐면 자본시장법상 이제 작년 12월 31일로 금지됐습니다. 자사주 마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사주 마법은 이제 금지됐어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80개가 벌써 이렇게 다 바꿨고 우리나라에 정말 지주회사가 180개가 넘습니다. 지주회사 개수가 180개예요? 네, 넘어요. 그런데 또 자사주 마법이 금지됐는데 또 하려고 했죠. 이 회사 리주란 네,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야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이제 지난주에 지주회사 이제 전화 안 한다고 또 물러섰거든요. 근데 자사주가 없어도 좋아진 점이 있더라. 우리나라에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주회사 지분 갖고 있으면요 그 가치보다 훨씬 쪼그라들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 내는 기준이 확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 양도소득세 대대손손 이연되는 거, 배당소득세도 감면되는 거. 나한테 배당 더 많이 와. 그리고 지주사는 무슨 뭐 상표권 수입이네, 라이센스네, 경영 지원네 이런 걸로 자회사에서 별로 일도 안 하고 뭔가 많이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제 문제를 막 삼았더니 사실은 한 3주 만에 철회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3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바꾸고 있었던 지주에서 전환하고 있었던 그 방법이 2, 3년 만에 지금 시장 압력에 의해서 철회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렇게 파머스 그 회사가 안 하게 났어요? 네, 2년 이제 7월 8일 날 이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공시를 띄우고 아마 이런 거 하려면 몇 달 동안 돈 엄청 들여가지고 로펌이나 회계법인하고 막 해가지고 짰거든요. 그거를 그냥 한 방에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문화와 압력이라는 게 엄청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주회사가 이제 허용됐지만 결국을 정리를 해보면은 지주회사 우리가 순환출자를 막기 위해 가지고 지주회사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해결을 한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양도세 이연도 주고 자사주 마법까지도 허용을 해주면서 했는데 이게 우리의 처음의 목표는 순환출자로 인한 가공자본을 막아보자. 그리고 M&A도 좀 잘 되게 해보자. 구조조정이 잘 되게 해서 기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해보자. 이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러려면 처음에 30% 돼 있는 사실은 처음에는 손자회사 지분율 100%였습니다. 근데 바로 바뀌긴 했어요. 처음에는 지주회사 30, 100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30 그래 손자회사 30으로 해주자 해가지고 30으로 내려줬어요. 프레임 한 번 더 이 가공자본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예요. 30으로 했어. 근데 그래도 별로 안 하니까 이번에는 야 상장회사는 20로 해줘. 거꾸로 이거를 가공자본을 점점 없애고 점점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처음의 취지가 점점 이상하게 바뀌고 있는 20까지 가면. 왜냐하면 내 돈은 조금만 내도 많은 회사를 이렇게 거느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20이면 정말 큽니다. 곱해보면 장난 아니에요. 이게 20은 4%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회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자회사 밑에 수많은 손자회사 10개씩 붙일 수 있어요. 그럼 10개씩 있으면 100개. 자회사 10개, 손자회사 100개를 다 20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고, 뭐 최근에 어떤 세미나 가니까 그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승수율, 괴리율이라고 하거든요. 그 100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주회사의 지배지주 지분을 갖고 있는 거에 100배의 지분을 지배하고 있다. 연대 등등에서 계열사 늘어난 거를 가끔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 지주회사 체제가 그럼요. 가장 결정적인 중복 상장도 똑같은 거예요. 중복 상장은 지주회사가 30으로 돼 있으니까 지주회사 상장, 자회사 상장, 손자회사 상장하면 중복이 쭉 발생하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속이 제외됐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 판결까지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2011년에는 자기주식 취득, 이 자사주 마법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2011년에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에 원칙적으로 허용되면서 또 회사들이 자기주식을 엄청 삽니다. 그러면서 자사주 마법으로 지주회사를 엄청 전환해요. 이때 자사주가 금지돼 있었어요? 자본 상장회사만 가능했어요. 근데 아예 상법으로 비상장까지도 가능하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때 2011년부터 20년까지 중견회사들이 지주회사 전환 엄청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하게 지주회사 많이 생기고
자, 이게 도대체 원래 취지 어디 가냐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순환출자를 막고 지주회사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은 뭐 어디 가고 그냥 지주회사 수만 늘리는 대로 그냥 이제서야 2021년에서야 자손자 지분율이 30%로 그때 올라갑니다. 2021년에. 여기 2007년에서 하향을 했던 건 그래도 그 아무튼 순환출자보다 여기보다는 뭔가 약간 파악도에서 낮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아니에요. 생각한 거 아닌가요? 하도 앵앵거리니까 그런 거예요. 30% 너무 높다고. 상장회사는 20%만 돼도 지배하는데 뭐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면을 해오다가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해서 이제 30%로 올리니까 그때 유예기간을 주면서 지분도 사고 막 해가지고 30%로 올립니다. 그리고 자사주 마법이 이제서야 금지됐고 10 몇 년 동안 이제 180개의 지주회사를 만들어주고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할 회사도 없어요. 다 끝나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다 끝나고 뭔가 만들어집니다. 핀셋 규제라는 건 이래요. 왜냐하면 법은 한번 만들고 시행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법을 다시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주 10년 이상씩 걸려요. 하지만 그 사이에 할 사람은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걸리는 거는 중견 대기업이 걸립니다. 1등에서 4등, 5등에 있는 대기업은 벌써 다 끝났어요. 물론 이제 삼성현대차는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지주회사 전환이 안 되는 케이스였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 이 지주회사 저거는 전부 다 공정거래위원회 법안으로 봐야 되는 공정거래법이 있습니다. 다. 공정거래법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문제의식이 전혀 없지 않는데 왜 이 오랜 세월 동안 물론 안에 그 내부적으로는 뭐 문제의식이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KPI가 아니에요. 주주 문제, 채권자 문제잖아요.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문제. 법안을 낮췄을 때는 공정위가 법안을 오케이 해주거나 냈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뭐 그랬겠죠. 네. 혹시 아시는? 네. 그때는 그래도 아까 두 분 다 말씀하시게 맞는 게 그때는 그 저희가 항상 LG의 그 복잡한 회로도 출자 구조와 LG가 이제 바뀌었을 때 모습을 항상 대비해주면서 훨씬 투명하고 동반 부실을 방지하고 약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이제 그런 인식은 없었던 거예요. 주주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환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가 1번이고 2번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바람직하다고 해서 뭐 세금도 완화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너무 저렇게 변하려면 30% 맞추려면 너무 힘들다. 왜냐면 지금 막 10개가 다 모아서 하나 지배하고 이러는데 이 위에 단이 30%를 한 번에 지배하라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 너무 맞추기 힘들다. 그러니까 딴 애들 좀 이게 사고파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조금만 더 낮춰달라. 계속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지주에서 늘리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정책 담당자들을 전혀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아직 자본시장에 이런 주주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주주의 피해가 뭐냐, 주주에서 부가 이전되느냐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게 이제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는 또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는 사실은 막지는 못했고 지금 보니까 와 이거 너 뭐야 100배씩이나 더 지배해내 중복 상장 때문에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있네 이런 문제의식이 최근에 이제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슬픈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됐고 두 가지 아까 이제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쪽으로의 이익 모으기는 이런 식으로 쭉 되면서 다 망했고 자 가공자본 방지하려는 이 순환출자 부분 지주회사도 쭉 가다가 지금 망했어요. 이거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이익 충돌이 문제예요. 이 처음에 다시 이제 뭐가 좋냐고 했던 그 그림인데 이제는 우리가 주주의 문제 그리고 자본시장의 문제 관점에서 보게 됐고 이익 충돌이 뭐냐 이걸로 보게 됐고 뭐 좀 더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경쟁이 중요한 거냐, 독점규제가 중요한 거냐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뭐 제도는 쭉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거래법에 수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일을 위한 일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야, 이게 뭐 시장에서 대규모 내부거래 일경 공시 같은 거 저도 많이 해봤지만은 이게 정보의 가치가 있는 건가? 분기당 50억 정도의 내부거래를 그냥 합니다. 이것만 공시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가격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는 이제 특정, 아까 처음에 저희 쉬는 시간에 잠깐 말했지만 특정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기업 집단 정의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동일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동일인인데 사실상
이게 공정거래법이 기업 집단에 관한 법이라고 하지만은 기업 집단의 외형 그리고 기업 집단의 경제 집중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정거래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공정거래법이 기업 집단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거버넌스 문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은 기업 집단이란 지배가 이제 그 거버넌스잖아요. 그렇죠? 거버넌스에 관해서 사실상이라고 한마디로 퉁치고 있어요, 그냥. 거버넌스는 니네들이 알아서 그냥 하는 거잖아, 법 밖에서. 사실상. 무서운 말입니다, 아주. 법이 없다는 게 무법. 기업 집단의 거버넌스는 무법지대다. 그 결과 지금 이 무법지대가 지금 한 30년 됐잖아요, 사실은. 자, 지주회사입니다. 기업 집단, 꼭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기업 집단 어떤 구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작은 자본을 출자했던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이거를 경제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심지어는 이 집단의 경제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은 1, 2, 3차 하청도 다 거기에 종속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어떤 중소기업이 양쪽 여러 그룹이랑 거래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한미반도체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어디 그룹에 찍혀버리면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적 그룹이 이런 피라미드 구조 플러스 하청 구조까지도 다 블록화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장에서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10대 기업 집단의 매출이 10대가 GDP의 거의 60%인데 30대는 76.9%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빠져 있어요? 하청 부분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상 100%에 가깝습니다. 하청도 빠졌는데 10대 기업 집단의 매출이 한국 GDP의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중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저는 경계하는 게 단지 많이 지배한다고 해요. 단지 크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구글이 너무 좋은 프로덕트를 통해가지고 지배를 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거는.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당신이 낸 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분율이 소수야. 특히나 개인은 이만하고 친인척 포함해가지고 한 30-40% 되고 있는데 일반 지주가 더 많은데 훨씬 많은 타인 자본을 통해 지배하는데도 지배력은 독단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중복 상장 자회사 손자회사가 중복 상장이 막 돼 있다 보니까 30%만 하면 되죠.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어요. 100%를 해도 사실은 그 회사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건데 거기다가 타인 자본을 각 자회사 손자에다 다 꽂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자본으로 많은 회사 지배력을 누리는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분율의 수십 배 이상 지배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 이게 뭘로 드러나고 있냐면은 지주회사의 순자산 가치, 상장되어 있는 지주회사가 시가총액이 그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거는 지주회사 들고 있는 요 지분의 가치의 합이거든요. 지주회사는 딴 게 없으니까 지분 가치의 합이잖아요. 그걸 다 더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거에 반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어야 되는데 지주회사는 1이에요. 이상하죠? 너무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 상장돼 있으니까. 이거 사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냥 이거 사면 되니까. 네, 누가 사요, 저거.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지주회사는 지배주주의 상속 증여에 활용되는 회사야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주가를 누르겠지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안 사요, 더. 그러다 보니까 PBR, 주가 순자산 가치가 0.2 막 이래요. 굉장히 기형적이고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주회사가 엄청 올라간 겁니다, 갑자기. 상법 개정이 되는데 지주회사 주가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PBR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가치가 순자산 가치보다 너무 낮으니까 만약에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 회사 청산시켜가지고 나눠 가지면은 그거에 몇 배를 버는 거예요. 네. 기형적인 상황이죠,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낮아도 너무 낮다 해가지고 좀 오른 겁니다, 많이. 그래도 이제 1도 안 될 텐데 아직은. 그런 그냥 단순한 얘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최근에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주회사인데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너무 잘 되는데 지주회사 주가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건 뭐냐 이상하다 해가지고 빡 뛰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조각 크기 합이 100인데 이걸 합친 거는 20에서 40밖에 안 돼. 이상한 현상. 중복 상장의 문제. 정상적인 지주회사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구글 같은 회사들은 다 맨 위에가 제일 크고 얘네들이 돈이 필요하면 여기서 증자하는 게 아니고 얘가 증자해서 내립니다. 다. 이게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 그 일을 하고 놔둔 거예요. 이렇게 구글. 쿠팡도 쿠팡 우리나라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미국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쿠팡도 미국에 상장되면 똑같은 100% 구조를 가집니다. 미국에서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미국 법상으로. 또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제 무겁긴 하지만 좀 진지를 빨아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세 가지 부의 유리천장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다. 자본시장은 또 부의 유리천장. 뭐냐면 이 사람은 주가를 낮추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일반 주주하고는 이해관계가 완전히 어긋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냐면 상속증여세 낮아지니까 세금 낮아지니까. 그래서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지주회사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춰. 그리고 이것들도 주가가 안 오르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얘가 반영되니까. 그래서 뭐 LS 회장 최근에 저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부동산 몰빵 막 이런 현상은 저는 만든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약간 그게 교정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인재도 문제인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야 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봤자 어차피 사장은 다 뭐 저기 패밀리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는 어차피 나는 워라밸이나 좀 하고 그냥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하다 생각해요. 심지어 계열회사가 아니라 거래처까지도 여기까지 다 이제 친인척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훌륭한 인재가 최고의 보상. 우리가 다 사장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소수의 천재들이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스타트업을 조금씩밖에 못하는 이런 60% 차지하는 이 경제 블록화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현상. 그러니까 뭐 인구, 애도 안 낳고 그런 거 아닌가. 돈도 명예도 없고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갖지 못하는 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지주회사다 라는 좀 많이 뛰어넘긴 했지만 이렇게 무거운 유리천장이 있다는 얘기로 좀 무겁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